이전 시간에는 소장에서 3대 영양소 물질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최종 분해 산물이 어떻게 흡수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소화산물이 아니라 다른 영양소들은 어떻게 흡수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이제 약산과 약염기의 흡수가 되겠습니다. 약산과 약염기라는 것은 그 물질이 수용액 환경에서 일부만 전리된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물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강산과 강염기는 그 물질이 전부 수용액 환경에 들어가면 전부 전리가 돼서 이온 형태로 존재하지만 약산과 약염기는 일부만이 이온으로 존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물질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흡수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경구 투여한 약물이 위에서 어떻게 흡수가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가정을 해보면은 이 약물은 pH와 pK에 따라서 이온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 몸의 pH를 보통 7.4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위의 pH를 3.4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가 그렇게 터무니없는 수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산과 그러니까 위 내용물이 혼합이 되면은 보통 3에서 4 그 사이 값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타당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약물의 pKa를 4.4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어떻게 흡수가 되느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Ka가 4.4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pH가 4.4일 때 절반이 전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위 환경에서 일부분이 이제 전리가 되겠죠. 그런데 pH가 3.4고 이 약물은 pKa가 4.4니까 위 환경이 이 약물의 pKa보다 수소이온 농도가 10배가 높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리된 수소 이온과 결합된 상태, 즉 전리되지 않은 상태가 10배 정도 더 높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위 환경에서. 그래서 전리되지 않은 상태를 농도 1이라고 잡았을 때 위 안에서는 이 약물의 전리된 상태로 존재하는 양은 10분의 1은 0.2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리되지 않은,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는 이 약물은 세포벽을 쉽게 위벽을 잘 이동하게 돼서 혈장으로 잘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의 전리되지 않은 약물의 농도와 혈장에서의 전리되지 않은 농도는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위벽을 잘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농도를 갖게 되므로 양쪽이 다 1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혈장에서는 pH가 7.4가 되겠죠. 7.4가 되면은 pKa보다 pH가 3이 높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수소이온 농도는 1000분의 1배가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환경에서는 수소이온과 결합된 상태보단 전리된 상태로 더 많이 존재를 하게 되고, 따라서 전리되지 않은 상태가 1이라고 하면은 전리된 상태로는 1000이 되겠습니다. 즉 1000배 많은 양이 전리된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위와 혈장에 있는 전리되지 않은 약물은 계속 이동하다 양쪽으로 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최종 어느 순간에는 동적 평형 상태가 이루어지겠죠. 이 평형 상태가 되면 양쪽이 다 2일이 될 겁니다. 이 상황에 양쪽에 전리되지 않은 약물의 농도가 2일이 됐을 때 위에서는 전리된 상태로 0.1이 존재를 하게 되고 혈장에서는 1000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존재하는 이 약물의 양은 1.21이 될 테고 혈장에 존재하는 약물은 1001이 1001이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약물은 위에서 어떻습니까? 1000배 농도 경사를 거슬러서 흡수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경구 투여한 약물의 흡수 과정이 이런 형태로 흡수가 된다라는 걸 설명을 했고, 그 외에 이제 또 이온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들, 그러니까 휘발성 지방산, 이게 VFA가 휘발성 지방산이죠. 이 경우나 또는 암모니아는 이온 형태로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들도 그러니까 이온된 상태보다는 분자 상태로 존재할 때 흡수가 더 잘 일어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소장에서 이루어지는 전해질 흡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디움을 흡수하는 과정에는 네 가지 과정이 있다고 이제 오른쪽 그림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가지 과정을 또 이제 두 개의 그룹으로 또 나눌 수도 있는데, 하나는 일렉트로제닉이라고 해서 전위차를 발생시키는 그런 기전이 있고, 전위차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나온 첫 번째 방법은 전기화학적 기울기에 따라서 일렉트로케미칼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소디움이 세포 밖에서 세포 안은 소디움 농도가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화학적 경사에 따라서 세포 밖에 있는 소디움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이동이 있습니다. 이때 소디움이 혼자 세포 안으로 들어가니까 소디움은 전하를 띠고 있죠. 플러스 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세포 안에 차지가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위가 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막전위가 변하게 되니까 이 경우 이제 일렉트로제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지난 시간에 이미 한번 보았듯이 그러니까 포도당이나 아미노산과 같은 영양물질이 흡수될 때 이 영양물질들은 소디움의 일렉트로드 케미칼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힘을 이용해서, 즉 2차 능동 이동 방법에 의해서 세포 안으로 흡수된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 경우 보통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전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양이온 하나만 들어온, 그러니까 전하로 봤을 때는 양이온 하나만 들어온 셈이 되고, 따라서 일렉트로제닉이라고 역시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디움이 들어가면서 전기적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이온과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같이 들어가니까 전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전기적으로는 중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렉트로제닉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동을 매개하는 그런 단백질을 소디움 클로라이드 코트랜스포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방법은
역시 일렉트로제닉하지 않는 방법인데, 앞에 세 번째에서는 음이온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양이온과 같이 엮여서 이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디움이 세포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다른 양이온이 반대로 세포 밖으로 나오게 되는 이러한 이동이 있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양이온이 하나 들어가고 또 똑같이 양이온 하나가 바깥으로 나오니까 전기적으로는 중성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그러니까 물질 이동을 매개하는 이런 단백질을 소디움 하이드로젠 펌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펌프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1차 능동 이동을 매개하는 단백질이라는 뜻이 되겠죠. 즉 ATP로부터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이러한 물질 이동을 매개하기 때문에 1차 능동 이동에 의해서 작동되는 경우를 이제 펌프라고 보통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펌프 또는 ATPase라고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디움 하이드로젠 펌프 또는 소디움 하이드로젠 ATPase라고 붙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로 그 오른쪽에 기저면에 보면은 베이소레테랄 쪽에 보면은 전부 다 소디움 포타슘 ATPase, 소디움 포타슘 펌프, 소디움 포타슘 펌프, 소디움 포타슘 ATPase.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이게 두 개가 이제 같은 그런 단백질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두 용어가 다 사용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디움 포타슘 펌프는 그러니까 모든 세포에 이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이곳에서는 소디움 외에 다른 이온들이 어떻게 흡수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바리움, 스트론튬, 칼슘, 이러한 이온들, 주로 이가 이온들이겠죠. 이러한 이가 이온들은 그리고 인산과 함께 이러한 이온들은 칼슘 결합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세포 안으로 이동이 된다. 즉 칼슘을 흡수하는 이러한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이동한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즉 칼슘 결합 단백질은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이가 양이온과 인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어피니티, 특이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가 이온인 철의 경우는 아포페리틴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백질에 의해서 세포 안으로 이제 철이 운반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아포라는 이름이 붙었을 경우는 어떠한 특정, 특히 금속 성분이 되겠죠. 이런 금속 성분이 그러니까 결합이 되는 그런 단백질의 경우, 그런 금속 이온이 그 단백질에서 분리되었을 때, 금속 이온이 없는 상태의 단백질을 보통 말할 때 아포라는 그런 접두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포페리틴은 그러니까 페리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에서 철이 없는 그러니까 페리틴은 이제 철과 결합된 상태의 단백질이고, 이 상태에서 철만 딱 빠진 나머지 단백질을 보통 아포페리틴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클로라이드와 바이카보네이트의 경우는 둘 다 일가 음이온이죠. 이 경우는 소디움과 같이 코트랜스포트로 세포 안으로 이동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온 이런 금속, 그러니까 전해질, 즉 이제 이온들은
보통 이제 기점막에서는 능동 이동으로 혈장 쪽으로 이동된다라는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칼슘 이온은 칼슘 결합 단백질과 결합하여 상피세포 안으로 흡수되고 그 이후에는 칼슘 ATPase에 의해서 기점막을 통과해 우리 몸 안으로, 즉 혈장으로 이동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칼슘의 흡수 과정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조절 기전이 우리 몸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절 기전은 혈장의 칼슘 농도가 낮을 때 활성화가 됩니다. 칼슘의 농도가 낮게 되면은 부갑상선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약칭해서 PTH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비된 부갑상선 호르몬은 신장에 가서 비타민 D3를 어떤 다른 대사물질로 전환을 시키게 됩니다. 오른쪽 그램에서 보면은 1,25 다이하이드록시 콜레카시페롤 이라는 비타민 D3의 대사 물질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물질이 이런 칼슘 결합단백질과 칼슘 펌프를 활성화시켜서 칼슘의 흡수량을 증가시킨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비타민 D3의 대사 과정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피부에는 비타민 D3의 전구 물질인 7번 위치에 하이드로기가 없다라는 얘기죠. 7번 위치에 하이드로기가 없다서 7 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이제 전구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7 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적외선을 쪼이게 되면은, 그러면 콜레카시페롤이라는 물질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비타민 D3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피부에서 합성된 비타민 D3는 간으로 이제 이동이 되게 되는데, 피부에서 만들어진 D3 외에 또 음식물이나 우리는 또 건강 보충제로서 섭취한 비타민 D2나 D3가 역시 소화관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간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간에 가서는 하이드록시기가 하나 붙게 됩니다. 25번 위치에 하이드록시기가 하나 붙어서 25 하이드록시 콜레카시페롤 이라는 물질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이 물질이 순환 혈류를 타고 돌다가 신장에서 이 부갑상선 호르몬과 부갑상선 호르몬의 촉매 작용을 받아서 하이드록시기가 하나가 더 붙는 1번과 25번 위치에 하이드록시가 두 개 붙어 있는 1,25 다이하이드록시 콜레카시페롤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 물질은 소장에 가서는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켜 주게 되는데, 이때 칼슘 결합단백질의 활성도 증가시켜주고 칼슘 ATPase 활성도 증가시켜줘서 우리 몸 안에 칼슘을 많이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5 다이하이드로시콜레카시페롤은 이런 소장에서 흡수 기능만 증가시켜주는 것 뿐만 아니라, 물론 이게 메인 기능입니다. 근데 그 이외에 또 뼈에 가서 칼슘을 동원하는 이런 기능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게 만약에 많이 일어난다라면은 골다공증 같은 이런 질환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다행히도 소장에서의 칼슘 흡수를 증가시켜주는 이 기능이 주된 기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 또 면역세포에서도 작용을 해서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역할도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이제 비타민 D3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에서의 철분의 흡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은 부족 시 빈혈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금속 이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제 사람의 경우입니다. 우리 몸에 얼마나 되는 철분이 필요한지, 또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분의 주된 이용처가 산소를 공급하는 이런 메커니즘에 있기 때문에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속에 있는 햄에 철분이 많이 결합되어 있죠. 이 햄에 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적혈구 안에 햄에 결합되어 있는 철분의 양이 1800mg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적혈구 생성과 관련돼서 봄내로, 즉 골수의 300mg 정도가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근육층에서도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마이오글로빈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마이오글로빈에 역시 철분이 약 300mg 정도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용되는 양이 어떻습니까? 300, 1800, 또 300, 2400mg 정도가 이제 이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분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하면은, 일단 가장 주된 저장 장소는 간이 되겠습니다. 간세포에서 저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적혈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세막내피계에서 이제 파괴가 되는데, 이때 헤모글로빈도 파괴가 되면서 철분이 혈류 쪽으로 유출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세막내피계에 있는 그 마크로파지 안에도 그 철분들이 저장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을 총합하면 한 600mg 정도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리고 혈류를 통해서 이제 각 저장소와 사용처에 이제 철분을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는 혈류를 통해서 이동이 돼야 되는데, 이때 혈장에는 트랜스페린이라는 단백질이 철과 결합을 한 상태로 이제 공급을 해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안 나와 있지만 그 철분을 흡수하는 장상피에도, 상피세포 안에도 어느 정도의 철분이 저장되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상피세포가 주기적으로 탈락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장상피 탈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안에 있던 철분도 같이 이제 손실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또 여성의 경우 이제 menstruation을 통해서 철분 손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혈액 손실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철분이 이제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약 1에서 2mg 정도의 철분이 손실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십이지장에서 주로 이제 철분이 흡수가 일어나는데, 하루에 평균 1에서 2mg 정도 흡수가 돼야지만이 우리 몸에서 일정한 그 철분의 양이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쪽 철분 부족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보충제라든가 또 철분을 어떻게 많이 먹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사람에 있어서는 철분 부족뿐만 아니라 철분 과다도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은 고기 속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이오글로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그 근육에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 근육을 섭취할 때 역시 철분도 같이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이때 철분이 이제 많이 흡수되면은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많이 흡수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간 세포에 상처를 줄 수가 있다, 상해를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철은 금속이다 보니까 전자를 잘 전달해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에 전자를 하나를 잘 전달을 해주게 되면은 산소가 활성산소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면 몸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단백질이나 또는 세포들을 공격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손상을 유발하고 또 그러니까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철분 과다도 이제 사람에서는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인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철분 결핍뿐만 아니라 철분 과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는 주로 이제 삼가철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몸 안으로 섭취되면은 위에서 위산에 의해 삼가철이 이가철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가철로 전환이 되면은 이제 세포막을 통과하는데 삼가철보다 잘 통과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하량이 더 줄어드니까 세포막을 잘 통과할 수 있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세포 안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혈류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삼가철 상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삼가철 상태로 단백질과 결합해서 몸 안에 존재하거나 또는 혈류를 따라서 돌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즉 흡수되는 과정과 흡수될 때 이가철, 삼가철로 변환되는 과정과 그 철분과 결합하는 단백질들의 종류가 이 오른쪽 하단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것은 이제 사람과 상당히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관여하는 단백질들과 막을 통과할 때는 이가철로 전환된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비타민의 흡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가 존재를 하고 그 각각의 생리적 기능을 보면은 비타민 A는 시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일 테고, 그 다음에 뼈와 상피세포의 발달 그리고 번식에도 관여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비타민 D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칼슘과 인의 흡수 그리고 뼈에서의 칼슘 동원에도 이제 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뼈와 이의 어떤 발달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비타민 E의 경우는 우리 몸에서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K의 경우는 이 K란 말은 네덜란드에서 응고를 뜻하는 코아굴레이션에서 영어는 C로 시작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K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를 뜻하는 이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을 따서 K라고 이름이 붙어졌다. 즉 이것은 이제 혈액 응고와 관련된 비타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K의 경우는 또 다시 이제 세 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K1, 2, 3가 있는데 K3의 경우는 이제 합성된 경우이고, K1과 K2는 주로 이제 식물, 필로라는 말은 이제 식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식물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식물을 섭취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비타민 K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장내 세균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K가 있는데 얘는 이제 비타민 K2라고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K2는 주로 이제 치즈와 같은 발효식품을 먹었을 때 장내 미생물층에 의해서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주된 기능은 그러니까 혈관에서 석회 침작을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맥경화나 뭐 이런 쪽에 상당히 그러니까 중요한 동맥경화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살서제로 많이 이용되는 와파린의 경우 바로 비타민 K의 대사에 관여를 해서 결과적으로 혈액 응고가 안 일어나게 하는 그런 약물이다 하는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A, D, E, K의 이제 흡수 과정을 비교를 해보면은 식물에 있는 비타민 K1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동적으로 흡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흡수되는 부위를 보면은 전부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단 K2의 경우는 장내 세균층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세균층은 주로 대장에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에서 흡수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생리적 기능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고 바로 흡수 방법과 흡수 부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과는 다르게 대체적으로 능동 이동을 통해서 흡수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소디움과 결합된 형태로 이제 흡수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비타민 B6의 경우는 수동 이동으로 흡수가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흡수되는 부위를 보면은 대부분 소장에서 이제 흡수가 되게 되는데, 비타민 B12의 경우는 소장 중에서도 이제 끝부분 터미널 일리움 부위에서 능동 이동을 통해 흡수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일일 권장량이 이제 수치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비타민 C의 경우는 WHO에서 권장하는 일일 권장량이 60mg이다 라는 것 정도는 그냥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 슬라이드에 나왔던 비타민 B12의 흡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소화관 분비 기능을 설명할 때 위즈어부에 있는 벽세포에서 위산과 함께 인트리직 팩터가 분비되는데, 바로 이 인트리직 팩터를 언급하면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비타민 B12는 음식물 속에 이제 섞여서 같이 들어오겠죠. 그것이 위에 들어오게 되면 위산과 펩신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던 단백질로부터 분리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리된 비타민 B12는 인트리직 팩터나 또는 R 프로틴과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R 프로틴은 타액으로 분비된 그런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비타민 B12가 낮은 pH에서 R 프로틴과 더 친화성이 높기 때문에 주로 R 프로틴과 결합된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장 상부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중화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낮은 pH가 이제 중성으로 바뀌게 되고, 또 이제 소화 효소가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러한 소화 효소에 의해서 R 프로틴과 결합되어 있던 비타민 B12가 분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된 비타민 B12는 인트리직 팩터와 결합을 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회장을 따라 움직이다가 회장 벽에 있는 특정한 리셉터를 만나게 되면은 그 상피세포, 리셉터가 있는 상피세포 안으로 이동되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비타민 B12가 다시 혈류로 유리가 되는데, 혈류에서는 트랜스코발라민 2라고 하는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이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염이라든가 또는 의저부 절제술과 같은 처치를 했을 경우 인트리직 팩터를 인트리직 팩터의 분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 이 경우 적혈구의 성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악성 빈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타민 결핍증 한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에게 날생선을 많이 주면은 날생선에는 어종에 따라 수용성 비타민 B1, 즉 티아민을 가스분해시키는 티아미네이즈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티아민 결핍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티아민 결핍증의 임상 증상으로는 다양한 정장계 이상 신호와 시력 손실, 동공반사, 협동운동장애, 운동실조, 발작 등과 같은 신경계 질환의 증상을 보입니다. 티아민은 사이트릭 애시드 사이클과 펜토즈 포스페이트 패스웨이와 같은 탄수화물 대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코팩터로 작용하여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티아민이 결핍되면 무산소 에너지 대사가 진행되어 중추신경계에 젖산이 축적되게 되고, 이로 인해 신경세포가 손실되게 됩니다. 이 이외에 티아민 결핍증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여기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티아민 결핍증을 유발한다 라고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결장에서 이루어지는 흡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디움의 흡수 과정을 보면은 결장 상부에서는 소디움 하이드로젠 익스체인지에 의해서 이제 상피세포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결장 하부에서는 일렉트로제닉한 소디움 트랜스포트, 이 부분도 소장에서의 전해질 흡수 과정에서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같은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상피세포 안으로 흡수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한 세포 안에 이제 이동되는 메커니즘이 다 그려져 있는데, 이게 결장에 있는 모든 세포에서 이러한 이동이 다 일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소디움의 경우처럼 결장 상부와 하부에서 다른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의 경우는 바이카보네이트와 교환 기전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 클로라이드가 흡수되면서 반대로 바이카보네이트는 분비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결장에서 미생물에 의한 소화에 의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산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산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 흡수 과정에서는 클로라이드가 흡수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중탄산 이온을 분비시켜서 그 내강에 있는 산을 중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더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성 지방산의 경우 빨리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수소 이온이 필요하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휘발성 지방산이
그러니까 이온화된 형태보다는 수소이온과 결합을 해서 분자 형태, 즉 전하를 띠지 않은 형태가 됐을 때 더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로우 pH에서 더 잘 흡수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분의 흡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의 경우 하루에 2000ml의 수분을 마시고, 그리고 타액, 위액, 담즙, 췌장액, 장액과 같은 소화액을 통해서 이제 수분이 소화관 안으로 약 7000ml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소화관 안으로 들어오는 수분의 양은 하루에 약 9000ml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화관 안으로 들어온 수분의 양 중에서 8500ml 정도가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약 400ml만이 결장에서 흡수가 된다라고 이제 그림에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대략 1%인 약 100ml 정도가 변에 섞여서 같이 이제 배설이 된다. 변을 통해서 수분이 배설되는 양이 대략 1% 정도, 하루에 100ml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관에 들어오는 양과 소화관에서 흡수되는 양 플러스 변을 통해서 배설되는 양을 합친 이 값은 그러니까 같다 하는 것이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개를 예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개에서도 보면은 수분의 전체적으로 소화관으로 들어오는 양은 2700ml가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중에 2665ml가 흡수가 되고, 변을 통해서는 약 35ml 정도, 전체로 봤을 때는 대략 1% 정도 되는 양이죠. 이 정도 되는 양이 이제 변을 통해서 배출된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경우와 이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되는 그 양을 비교해 보면은 대부분은 소장에서 이루어지고, 결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양이 흡수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분의 흡수는 대부분 소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정상적인 경우 해맹판을 통과해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수분의 양은 1500ml 정도가 되고, 이 중에 1400ml 정도를 결장에서 흡수하게 되고, 약 100ml 정도의 수분만이 대변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설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소장에 질환이 생겨서 소장에서의 흡수량이 현저하게 감소가 되어 해맹반을 통과해서 이제 대장으로 넘어가는 수분의 양이 4500ml가 될 경우, 결장에서는 최대 수분 흡수량이 약 4400ml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 흡수량만큼을 흡수하게 되면은 변을 통해서는 100ml 정도만이 배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이거 대장의 기능이 이제 정상적이기 때문에 설사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C의 경우처럼 소장 질환이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무려 결장 안으로 들어가는 수분의 양이 5900ml 정도가 된다 하면은, 결장에서는 최대 4400ml를 흡수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1500ml가 결국 대장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되면 대장에 수분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설사가 되는 겁니다. 자, C는 소장 질환이 심할 경우 설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D의 경우는 소장은 정상인데 대장에 문제가 있을 때 역시 설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소장이 정상인
정상적인 경우 대장으로 1500ml가 넘어오게 되는데, 이때 대장에서 최대 4400ml를 흡수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경우, 근데 대장에 질환이 생기게 되면 500ml 정도밖에 흡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머지 700ml가 그대로 대장에 남아 있게 되고, 따라서 이렇게 많은 양이 변해 있게 되면 이게 바로 설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설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은 말과 사람에서 대장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대장으로 들어가는 수분과 대장에서 흡수되는 수분의 양을 각 부위별로 이제 비교 설명을 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 대장 안으로 들어가는 양이 1.2리터 정도가 되는데, 이때 결장에서 1.1리터 정도가 흡수가 되고 0.1리터만이 변으로 배출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고, 말의 경우, 말은 단위 초식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한 소화가 아주 중요한 소화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생물이 대장에서 잘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각 부위별로 수분이 공급이 되고, 또 그 부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흡수가 일어나면서 대장에 있는 수분의 양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게끔 이제 조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단위 초식 동물에서 이제 끝부분에 있는 결장에서는 주로 이제 흡수가 이제 분비되는 수분의 양보다 흡수되는 양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많아지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1.5리터 정도 수분이 배출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 초식 동물의 경우도 1.5리터 정도니까 많은 양의 수분이 이제 변으로 이제 배출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분의 분비와 흡수 과정을 보면은 분비되는 양도 많고 흡수되는 양도 많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대장에서 수분 흡수가 잘 안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160kg 체중일 때 대장에서 흡수되는 수분량은 하루에 30리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체중이 165kg 말에 세포 외액량은 33리터가 됩니다. 세포 외액량은 체중의 이제 20%이기 때문에 체중에다가 0.2를 곱하면은 33리터가 이제 계산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대장에서 흡수되는 수분량하고 세포 외액량하고 양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의 경우 장폐석이 일어나거나 또는 설사가 일어날 경우는 대장에서 수분 흡수가 잘 안 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장에 있던 많은 수분이 그대로 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양이 무려 30리터, 즉 세포 외액량과 거의 비슷한 양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세포 외액량이 그대로 빠져나가는 것과 이제 같은 그런 수준으로 이제 수분이 부족하게 되겠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세포 외액량이 부족하게 되고, 세포 외액량이 부족하니까 순환부전이 일어나서 죽을 수 있다 하는 설명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동물에 있어서 성체의 경우는 설사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데 반해서 말의 경우는 이제 설사에 의해서 이제
죽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체일지라도 말의 경우는 설사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질환이 된다 라고 꼭 기억하고 있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쪽 수분 흡수와 관련돼서 그 설사 기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사를 유발하는 기전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피세포를 봤을 때 그 육무 부위에서는 흡수가 일어나고 음화 부분에서는 분비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흡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삼투물질이 내강에 쌓여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흡수되지 않은 물질이 내강에 쌓이니까 삼투물질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수분이 상피세포에서 내강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결국 설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기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음화에서 분비가 현격히 증가되는 경우, 그러면 역시 많은 양의 수분이 내강에 이제 모이게 되니까 역시 설사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혼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흡수 장애와 분비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비 증가에는 이제 콜레라 톡신이라든가 이콜라이, 또 살모넬라에 의한 이런 설사가 이제 이런 분비 증가를 유발해서 설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분비 증가와 흡수를 억제해주는 기능, 그러한 역할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콜레라 톡신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콜레라 톡신의 경우는 이제 제일 유명한 게 그러니까 아데닐릴 사이클, 그러니까 상피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러면 사이클 AF의 농도가 증가돼서 칼슘의 칼슘의 분비를, 칼슘이 클로라이드죠. 클로라이드의 분비를 이제 음화 쪽에서입니다. 이게 음화 쪽에서 클로라이드 분비를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육무세포 쪽에서, 육무에 있는 상피세포 쪽에서는 소디움 클로라이드 형태로 흡수되는 이 기전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디움 클로라이드의 흡수를 억제하고 클로라이드의 분비를 증가시켜주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강의 소디움 클로라이드의 농도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클로라이드만 증가시켜준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클로라이드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전기적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와 세포 사이 그 간극을 통해서 소디움이 또 내강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디움과 클로라이드가 같이 내강 쪽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결국 콜레라 톡신에 의해서 설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콜레라 톡신을 만드는 이런 균종이 이제 비브리오 종이죠. 근데 이 비브리오 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톡스는 콜레라 톡신 말고도 더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콜레라 톡신 이외에 다른 톡신들도 역시 그 상피세포에 이제 데미지를 줘서 설사를 유발을 하고, 또 콜레라 톡신도 지금 간단하게 보여줬을 때는 음화 쪽에서, 음화에 있는 상피세포에서 클로라이드 분비를 증가시켜주고, 육무 상피세포에서 소디움 클로라이드 흡수를 억제한다. 이 기전은 그러니까 세포 내 사이클릭 AMP의 농도를 증가시켜서 유발한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줬는데, 그 외에 보면은 또 다른 기전도 존재하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은, 그래서 소화관에 있는 내분비 세포로
잘 알려져 있는 엔테로크로마핀이라는 셀이 있습니다. 이 셀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상피세포 쪽에 분포되어 있는 내장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포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면역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면역 반응을 유발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든가 또는 VIP라든가 세로토닌 이러한 신호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고 또 이러한 물질들에 의해서 장상피세포와 그리고 이제 근육세포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도 역시 이제 설사를 유발을 하는데 이제 일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톡신의 기전이 이제 한 가지에만 영향을 미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전을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어떤 임상 증상을 유발한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시된 것은 이콜라이 즉 대장균에 의해서 발생되는 설사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설사를 이제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단 그림의 맨 왼쪽은 정상적인 경우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음화 크리트 지역에서는 미성숙된 상피세포들이 많이 존재하고 육모 상피세포 쪽에는 성숙한 상피세포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상피세포들은 주로 분비를 하고 성숙한 상피세포는 주로 흡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음화 쪽에 있는 상피세포보다는 육모 상피세포에 있는 육모 상피에 있는 상피세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네트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흡수하는 양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설사는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반면에 이콜라이에 의해 만들어진 엔테로톡신에 의해서 설사가 일어날 경우는 앞에 나온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콜레라 톡신에 의한 설사와 마찬가지로 음화 쪽에 있는 미성숙 세포로부터의 분비를 증가시켜주고 육모 상피에 있는 성숙한 상피 세포에서의 흡수 기전을 억제시켜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비량이 흡수량보다 더 많아지게 하는 이제 그러한 기전을 통해서 이제 설사가 이제 유발되는데 이때 이제 육모 자체는 손상이 없이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트랜스미서블 가스트로엔테라이티스 뒤에 이제 TIS 이런 식으로 붙으면 보통 이제 염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TGE라고 약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제 대지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지 전염성 위장염으로 많이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경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일단 이 바이러스 공격에 의해서 육모 상피에 있는 여러 상피세포들이 죽어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갭이 만들어지겠죠. 틈이 만들어지니까 그 틈을 막기 위해서 그 육모 상피세포가 이제 아트로피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길이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 길이가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음화 쪽에 있는 상피세포에서 급격하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이 부분을 이제 메워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메워주는 속도보다 손상되는 세포가 죽어서 나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많아지면은 육모의 길이가
짧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결국 흡수되는 양이 감소되겠죠. 왜냐하면은 육모 상피 세포에 있는 성숙된 세포량이 그러니까 육모 상피에 의해서 그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이 이제 감소가 될 테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도 미성숙한 상피세포들이 또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성숙한 상피세포의 수는 아주 적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모 길이가 이제 짧아지게 되면은 흡수량이 아주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비량이 많아져서 흡수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많아져서 이제 설사가 유발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됐을 때는 육모에 손상을 입어서 육모 길이가 짧아지고 그래서 흡수 면적이 줄어들고 아울러서 그 미성숙한 세포들이 이 부위에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흡수량이 아주 많이 감소가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설사의 발생을 유발하는 기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하단에 있는 그림은 바로 이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림은 이제 콜레라 톡신을 포함해서 이제 세 가지 경우로 이제 설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육모가 그대로 존재를 하면서 음화세포에 있는 미성숙 세포에서 분비가 증가되고, 성숙된 육모 상피에 있는 성숙된 상피세포에서의 흡수되는 과정을 억제해서 전체적으로 분비량이 이제 증가되어 일어나는 설사, 이러한 기전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육모가 손상을 입어서 전체적으로 육모 길이가 짧아져서 흡수되는 현적이 감소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같은 거죠. 분비되는 양이 많아져서 일어나는 설사, 이제 육모의 손상을 입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설사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지금 구분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